네, 안녕하세요. 공기업단기 서민교입니다. 수링 능력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교재가 모듈형이 있고 그리고 피셋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링 능력 같은 경우는 모듈형이라고 원래는 모듈형 학습지에 있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에 있는 내용이 나오지는 애초에 않아요. 그래서 모듈형에 대해서 혹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응용 수리라든가 자료 해석의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 그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과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실제로 모듈형 시험에 가서도 그 시험장 안에서도 수리 능력은 이제 그 학습 내용하고 관련 없는 것들이 나오죠. 그거와 맞춰서 공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듈형하고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진행하는 파트들은 모듈형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피셋형 내용들이 그냥 레벨별로 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들은 완전히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르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스킵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수리 능력인데요. 그 이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학습 자료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배포된 그 마치 그 사회 탐구 같은 우리가 사회 공부할 때 어떤 암기형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거,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빠르게 아마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요 얘기는 뭐 기본적인 첫 번째 얘기니까요. 수리 능력이 있고요. 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수리 능력. 이라는 파트는 이제 두 번째 파트이고 안 나오는 시험은 거의 없죠. 거의. 존재하긴 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에는 수리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 파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보통 구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 능력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파트에 가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가지로 얘기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이런 걸 필요 없는 걸 읽느냐라고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리 능력뿐만 아니라 많은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을 때 대화의 기준이나 생각의 기준을 잡을 때 어쨌든 하나의 학습적인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이걸 한번 써볼까요? 네, 넘어가네요. 네, 첫 강의라서. 네, 여기 보면 이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합격생 픽이라고 있죠. 이제 아마 수능력 모듈형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일 건데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대요. 단위를 우리가 숫자가 길게 써있을 때 콤마 찍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직장,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회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기업에서는 그 콤마 있는 경우 숫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마 숫자가 작으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고 3개,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가 숫자가 있으면 그게 억입니다. 1 써 있으면 1억이 있고 2 써 있으면 2억이고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쉽겠지만 언급을 한번 했고요. 단위 죄송합니다. 단위 한산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내용이라서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여기 드리에 보면 네. 데시리터입니다. 데시. D가 있는데 데시인데요. 데시는 0.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분의 1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할푼리는 뭐 야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타율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1푼 이게 할푼리가 이제 그대로 순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이제 할푼리에서 이 할이 10% 그러니까 백분율하고 비교해보면 백분율이라는 것은 100으로 나눈 숫자를 이제 퍼센트라고 부르게 되죠.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백분율에서 할이 10%고 푼이 1%고 리가 0.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분율로 얘기할 때 뭐 62%야 라고 얘기하면 6할 2푼이 되겠죠. 근데 62점 하고 소수점 들어가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쓰겠다는 건 할푼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혹시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내가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기초연산 능력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검산 방법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 이 이후에 설명드릴 게 중요한 건데요. 검산하는 과정에서는 국어법이라는 걸 여기서 언급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언급하고, 그리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더하기를 했는데 이게 자릿수가 길다 했을 때 어떻게 체크하느냐. 일단은 국어법과 비슷하게 보면 끝자리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암산이 맞습니다. 암산이 아니라 이 계산이 맞아요. 맞는 계산인데 우리가 6하고 7하고 더해서 6하고 1하고 더해서 7이 되잖아요. 이렇게 끝자리만 체크하는 거를 굳이 이 이름을 따진다면 뭐 10거법이라고 쓰진 않지만 우리가 쓰는 게 십진법이니까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 말고 이런 건 바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 크로스 체크하듯이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국어법인데요. 국어법은 뭐 하자는 거냐면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를 9로 나눴을 때 9로 나눈 나머지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이라는 건 이게 만약에 4자리 수면 이 4개의 숫자를 각각의 숫자라고 치고 그냥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뭐 저기 있는 숫자를 써볼게요. 3, 4, 5, 6이라고 하면 우리가 3456이니까 이 숫자는 실제로 의미하는 숫자는 3000이고 얘는 400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고 그냥 3과 4와 5와 6과 이 숫자를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9고 이렇게 되면 9라서 9이 18이 돼요. 그럼 18을 9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왜냐면 9의 배수니까요. 우리가 9의 배수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생긴다. 그래서 나머지가 0입니다. 제가 쓰는 건 이제 합을 쓰고요. 각 자리 합을 썼고 거기에 나머지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쓰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더하기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있는 숫자가 3, 4, 1이 있죠. 3, 4, 1이다 마찬가지로 341이지만 이 세 개 숫자를 더합니다. 그럼 7 더하기 1이니까 8이에요. 그래서 8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8을 9로 나눈 나머지는 9로 나눠지지 않죠. 9보다 더 작은 애를 9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만 쓴 건데요. 이 결과와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검산입니다. 검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3797이라고 냈다 그러면 3797도 써보면 역시 각 자리를 더하면 되죠.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요게 이제 16이니까 더해서 26이죠. 26 쓰고 26을 썼다기보다 이제 이걸 나머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는 맞지는 맞네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26은 9로 나눈 나머지로 하면 역시 8입니다. 9로 나눴을 때 9이 18이니까 8에서 26에서 18을 빼고, 그러니까 9의 배수인 18을 걷어내고 나머지가 6이다 생각하셔도 좋고, 또는 27, 그러니까 9의 배수가 27이 가깝잖아요. 하나 모자라니까 9로 나눴을 때 하나가 모자라니까 8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하고 8 더했을 때 8이 되니까 맞구나 라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안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떤 방식이고요. 여기서 요 방식만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요거에 근거해서 이게 왜 그런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가 뭐였는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다 하신 분들은, 난 원래 알고 있었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일단 그 배수가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긴 숫자, 아무리 큰 숫자라도 자연수라고 하면 이 수가 뭐 2의 배수냐, 4의 배수냐, 3의 배수냐 이런 것들의 특징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와 8의 배수는 성격이 비슷하고요. 유사하고요. 3의 배수와 9의 배수가 역시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5의 배수, 6의 배수 정도를 얘기를 해볼게요. 7의 배수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제가 안 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수학 강사를 그래도 한 10년 넘게 별도로 아까 기업 생활하고 수학 강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 모르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자, 2의 배수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짝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뭐 몇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얘가 짝수다. 그러니까 2의 배수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여기만 보면 되죠. 마지막 자리 1의 자리가 2의 배수면 2의 배수고요. 4의 배수는 이게 뭐 몇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을 때 요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자리 끝에 요 한 자리와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이거는 이 숫자는 4의 배수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27.4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32,704가 4의 배수냐 4로 나눠 떨어지느냐는 요 끝에 두 개를 하나의 숫자로 봤을 때 4죠. 4.
0, 4는 4입니다. 4는 4의 배수니까 그럼 얘는 4의 배수입니다. 왜 얘가 4의 배수냐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밑에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3, 2, 7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앞에 3, 2, 7은 실제로 두 자리가 있으니까 이걸 00으로 치고 이걸 더하기로 따로 뺐어요. 그럼 얘는 3, 2, 7 곱하기 100이고 100은 4의 배수입니다. 4 곱하기 25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면 이제 얘가 4의 배수니까 결국 4의 배수냐 이 숫자가 4의 배수냐는 이 뒤에 부분이 4의 배수면 4의 배수인데 이 뒤에 부분이 끝에 두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가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 300 자, 색깔 네, 색깔 다시 파란색으로 할게요. 327만 5,832만 5,220 12 이렇게 끝나면 끝에 두 자리가 12잖아요. 그럼 이건 4의 배수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당연히라는 표현은 좀 빼고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8의 배수까지도 성격이 똑같다고 했어요. 성격이 유사하다고 했네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릿수가 있을 때 끝에 세 자리 그러니까 요 세 자리만 판단했을 때 8의 배수면 8의 배수입니다. 조금 더 어렵죠. 효용성이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3, 2, 7, 8, 5, 4, 0, 3, 2 이렇게 되면 이게 끝에 세 자리를 하나의 숫자라고 보면 32죠. 32는 8의 배수라는 거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으니까 얘는 8의 배수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3, 2, 7, 8, 5에다가 0, 0, 0 붙이고 더하기 32고 0, 0, 0은 곱하기 1000이죠. 1000은 8 곱하기 125니까 8의 배수라서 뒤에 부분만 8의 배수면 어차피 앞에가 8의 배수니까 전체가 8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기억해 주세요. 좋은 정도 알고는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하여튼 계속 쓰입니다. 3의 배수, 9의 배수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방금 했던 거랑 3의 배수는 이제 자릿수가 이렇게 여러 자리가 있을 때 이 자리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3의 배수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더해서 직접적으로 더해서 새로운 수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270 좀 쉬운 걸로 할게요. 207이 아니라 예를 들어 11111 해서 1을 제가 6개 썼는데 그러니까 11만 1111이죠. 이 숫자가 3의 배수냐 그럼 이걸 3으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숫자를 하나하나 이 6개를 다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러니까 6이 되겠죠. 6은 3의 배수니까 너는 3의 배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은 저도 한지 오래돼서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수학 교과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문제 풀 때도 이 NCS 입장에서도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격이 제가 똑같다고 했는데 똑같다? 유사하다고 했는데 9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각 자리를 더했을 때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입니다. 이게 예시로 아주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9구단을 보면 9, 28이고 9, 3, 27, 36, 45 이게 다 9의 배수겠죠. 9구단이니까 9의 배수들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더하면 9, 9, 9, 9, 9, 9 두 자리를 더했을 때 이게 하나의 예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세 자리든 네 자리든 7자리든 127자리든 그 숫자들을 각각 더했을 때 생겨나는 새로운 숫자가 있을 건데 이 숫자는 당연히 앞에 방금 언급했던 원 숫자보다는 작아지겠죠. 그 숫자가 9의 배수다 그러면 9의 배수입니다. 그럼 방금 다시 국어법을 얘기해 보면 방금 여기 했던 이 얘기를 잠깐만 다시 언급하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3, 4, 5, 6 색깔을 좀 바꿀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3, 4, 5, 6 더하기 341 더하기 3797 더하기가 아니죠. 이게 이제 맞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얘를 9의 배수 곱하기 m 더하기 알파라고 할게요. 이게 나머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9 곱하기 n 더하기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그러니까 몫이라고 하죠. 나누어 떨어지는 몫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베타입니다. 이 친구도 그러면 어떻게 써질까? 이게 맞다면 9로 묶어주면 m 더하기 n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서 이쪽에서 9로 나눈 나머지가 알파고 이쪽에서 9로 나눈 나머지가 베타면 이걸 더한 값도 여기는 9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9로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더해서 9를 넘어갔다 그러면 나머지를 또 다운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요런 원리고 그럼 요런 원리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거냐면 3, 4, 5, 6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보면 이게 더하고 더하면 아까 얘기했던 18이잖아요. 18은 9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9의 배수 곱하기 0이에요. 그 나머지가. 아까 우리가 썼던 그 0이 0입니다. 여기는 3, 4, 1은 3, 4, 1을 더했을 땐 8이 되죠. 그럼 8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제가 9를 다운시켜주면 아니죠. 8을 빼줄게요. 여기서 8을 빼면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쓸데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333이 되죠. 333은 대표적으로 더하면 바로 그러니까 9의 배수예요. 즉 3, 4, 1을 제가 333 더하기 8이라고 쓰면 나머지가 8인 거죠. 왜냐면 얘가 9의 배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나머지, 아까 베타라고 해당하는, 그러니까 얘도 역시 9의 배수 곱하기 8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합산했을 때 나오는 그 숫자가 9의 배수면 9의 배수라고 했고, 그럼 9의 배수가 아니고 합산해서 나오는 숫자가 9보다 작은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게 나머지다. 라고 해서 각자를 이쪽을 9로 나눈 나머지, 여기 9로 나머지 더하면 이 건너편에 9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가 국어법입니다. 그래서 국어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안 쓰실 것 같은데. 쓰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툴이죠. 검사할 때 아주 검증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십진법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끝자리 6, 1 더해서 7이다. 에다가 추가적으로 국어법까지 맞으면 이건 뭐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물을 치는 것처럼. 5의 배수는 끝날 때 5가 되면 되죠. 마지막에 몇 자리 되나 끝에 5라고 했지만 5 또는 0이죠. 5 또는 0이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6의 배수는 6의 배수가 중요한데요. 6의 배수는 뭘까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제가 들을 수 없지만 6의 배수는 단순한데요. 2의 배수와 그리고 3의 배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를 쭉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더했을 때 3의 배수여야 되고요. 동시에 여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의 배수. 그러니까 마지막 요 친구만 좀 짝수로 맞춰줄래?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 6의 배수인데 6은 2와 3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수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국어법이라는 걸 저도 안 씁니다만 국어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에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있기 때문에 썼어요. 네, 통계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부분이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요 시간 동안 좀 길게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계라고 하면 통계란 무엇인가? 사회 현상의 양을 반영하는 숫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현상의 양이 있으면 그걸 숫자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사회 현상의 양이 있으니까 숫자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개의 숫자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집단에 있는 숫자가 있으면 그냥 60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60은 뭐가 되냐면 대표값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뒤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크게 대표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데 참고로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 수학 교과 과정을 중학교 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중학교 때 거를 내가 모른다고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느냐 이게 아니라 원래 중학교 더 어려워요. 고등학교 거는 잘 나오지도 않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아예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더 저는 어렵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때 있다라는 거. 대표값을 여러분들 통계할 때 배우는데 이 대표값은 세 가지 정도를 중학교 때는 배워요.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역시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최빈값. 평균은 다 아시겠지만 평균이 대표값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전부 그냥 평균이 기본적인 대표값이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대표값의 형태로는 평균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숫자, 100개의 숫자를 주고 이 숫자에 대해서 내가 이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 하나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더해서 그 숫자로 나누면 평균이죠.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 그러니까 너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어? 그래서 저 국어는 120점 나왔고요. 수학은 3점 나왔고 뭐 영어는 마이너스 5점 나왔고 뭐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평균 99입니다. 그러면 잘했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하는 값이 평균이죠. 중간값은 위치에 가운데 있는 거고 뒤에 나올 겁니다.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인데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를 빈도가 가장 크다. 대표값이고요. 대표값과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산포도입니다. 산포도.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되느냐? 뒤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포도예요. 여기가 띄어쓰기입니다. 산포도가 아니라 산포도. 산포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통계는 이제 한두 개 숫자 갖다 통계되지 않죠. 여러 개 숫자가 있을 때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양이니까 그 엄청난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 떨어지고 쟤는 이 정도 떨어지고 얘는 이 정도 되고 걔는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개 숫자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7! 그러면 7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숫자를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분산이고요. 또 하나가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역시 이 내용도 중학교 때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요거 나오겠죠. 분산을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야. 요 얘기는 요 뒷부분 분산 표준 편차 뒤에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요런 평균 구한다 또는 중앙값, 최빈값을 물어볼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통계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숫자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대표값처럼 어떤 숫자 아니면 산포도도 숫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7, 23. 야, 얘는 17인데 얘는 23이야. 얘가 더 크잖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통계가 된다. 통계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수를 한 개의 형태, 그러니까 축소시킨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값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을 통해서 특성을 유추한다. 자, 표본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수조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만 뚝 띄어서 일부분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죠. 근데 표본조사를 통해서 이 논리적 근거, 그 다음에 학문적인 근거를 통해서 표본이 이랬으니까 실제로 원본들이 이럴 거야 라고 유추하는데 이것의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 표본조사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전수조사는 다 하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보조수단, 그리고 추출, 검증한다.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조수단 또는 검증용이죠. 이런 토대로 우리가 이런 걸 할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 내가 이 내용, 이것이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향의 보조수단 또는 검증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발 뺐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다. 네, 합격색 픽 중요합니다. 합격색 픽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별표 중요, 네, 이거 귀엽게 생겼네요. 자, 합격생 때 기본적인 통계용은 암기해야 하며, 그죠? 제가 방금 여기 있던 이 친구들 암기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적용시킬 수 있느냐. 빈도랑 빈도 분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빈도는 얼마나 일어나느냐. 빈도 분포는 그것을 표로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는데 이 유형을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기는 잘 어렵습니다. 백분율 아까 얘기했죠. 100%가 1이에요. 100%다. 그러니까 전체 수량이 있고 여기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이제 확률이라고 보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붙이면 100%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0개 중에 17개야. 그러면 이게 비율상 0.17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0.17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주면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17이 되죠. 17이라는 숫자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라고 붙여주는 게 우리가 일상에 쓰는 백분율입니다. 즉 그러면 17%가 숫자로 치면 얼마냐? 그럼 이걸 다시 100으로 나눠주면 이 숫자가 됩니다. 0.17. 숫자로 왔다 갔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산상에서는 퍼센트인 상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답 쓸 때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쓰지 실제로는 분수를 많이 씁니다. 이걸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일일이 지우겠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지우는 소리가. 어쨌든 여기 이제 중앙값, 평균값, 뭐 빈도값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빈도값이 아까 얘기했던 최빈값이죠. 최빈값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중등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평균은 다 아십니다.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더해서 전체로 나누는 건데 이 가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평균을 여러분들이 쓰면은 좋죠. 예를 들어 가평균은 저는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내가 평균이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과목 점수 그냥 이름 없이 쓰겠습니다. 96, 91, 90, 87, 85, 뭐 99. 자,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 낸다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는데 다 더할 때 조금 귀찮겠죠? 귀찮습니다. 이게 조금 귀찮지만 하면 됩니다. 뭐 계산기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결과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평균을 대충
대충이 아니라 가라는 건 가짜인 거죠. 가라라고 할 뻔했는데 가라가 아니라 가짜 평균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0을 정합니다. 90쯤 되겠네. 대충 찍는 겁니다. 그럼 얘를 90으로 빼면 6이 되고요. 얘를 90으로 빼면 1이 남고 90으로 빼면 0이 되고 90으로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90보다 마이너스 5가 작고 90보다 큽니다. 요걸 더하는 거예요. 요걸 더해서 6으로 나누는 겁니다. 6개였으니까.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6하고 1이고 5니까요. 5하고 6, 1. 여기 2밖에 안 되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9니까 8입니다. 그래서 6분의 8. 네, 숫자를 좀 생각하고 낼 걸 그랬네요. 지금 어렵네요. 3분의 1 나왔어. 3분의 4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평균을 90으로 한번 가짜로 생각하고 얘네들을 빼봤더니 평균적으로 3분의 4가 남습니다. 평균적으로 3분의 4가 남는다. 그러니까 남는 숫자들을 제가 쓴 거고 이거를 6으로 나눴죠. 6개였으니까 더해서 6으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3분의 4가 남는다. 그러면 실제 평균은 90에다가 3분의 4를 더해주면 돼요. 이게 평균입니다. 이 숫자가 너무 지금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건데 이런 게 이제 가평균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평균을 잡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85, 7이라서 여기를 마이너스 생기는 게 별로다 하고 80으로 잡으시는 분들 있지만 마이너스는 괜찮습니다. 왜? 더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에 가장 가까운 숫자 그리고 이제 끝자리가 0인 걸로 잡으면 좋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가평균을 아예 원래 모르시는 분이 이걸로 와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서민규 선생님이 정말 설명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가평균은 하실 수 있는 분은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일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제 설명이 별로이실 수도 있겠죠. 저렇게 설명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알려줘라고 하시겠지만 더 얘기하기는 시간상 가평균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평균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는 바로 다음에 나올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범위라는 말이 있는데 범위는 이제 제일 작은 최고값과 최저값 이게 사이시옷인가요? 최고값과 최저값이 있는데 이 차이가 이제 범위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4가 범위다. 그러니까 그냥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전체에 있을 수 있는 간격이다. 평균은 다 더해서 그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3, 4, 6, 7이라고 4개 숫자가 나왔으면 더해서 4로 나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평균이고 고등학교 때는 뭐 산술 기하 평균으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또 부릅니다. 근데 그냥 평균이라고 하면 돼요. 그 산술 기하 평균에서 기하 평균은 다른 또 평균이고 또 조합 평균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평균은 여러 가지로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아는 그냥 숫자를 다 더해서 그 숫자로 개수로 나눈다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평균이겠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딴 데서 들을 수 있죠. 다른 데서도 이걸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표값이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통계적으로 있는 여러 개의 복수의 숫자를 하나의 숫자 7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대표되는 값을 얘기하는데 이거에서 대표값의 대표는 평균이에요. 평균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니까 평균으로 정할게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최빈값이나 주연값이 있는데 그건 됐고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평균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포도가 아니라 산포도는 뭐였냐면 떨어진 정도인데 예를 들어 100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럼 100개의 숫자가 지들끼리 어떻게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이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기준. 자, 산포도는 떨어진 정도입니다. 떨어진 정도라고 할게요. 떨어져 있는 정도.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지들끼리냐 어떻게 할 거냐. 지들끼리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기준이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제가 M이라고 할게요. 평균 글씨 쓰기 힘들어서 이 M을 기준으로 이제 얼마나 떨어지는지 될 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통계 우리 데이터들입니다. 아까 치면 점수 같은 거죠. 이걸 전부 평균으로 뺄 거예요. 자, 얘를 평균으로 빼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평균으로 뺍니다. 평균으로 반드시 얘랑 차이가 아니라요. 그 숫자를 평균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평균 마이너스 M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평균으로 빼면 어떤 값이 나올 거죠? 여기도 뺀 값이 나오고 뺀 값이 나오고 뺀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얘가 평균보다 크면 이거 빼면 양수가 나올 거고요. 평균보다 작은 것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숫자의 평균을 쟀으니까 이 숫자들 중에는 간혹 평균보다 간혹이 아니라 작은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빼면 마이너스도 나와요.
뿔마들이 쭉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평균,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변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을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수치들을 평균으로 뺀 것이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개의 숫자가 있으면 100개의 편차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평균을 빼니까 편차가 100개가 있겠죠. 물론 원래 원본값이 똑같은 게 있다고 하면 편차도 똑같을 겁니다만 이렇게 편차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차는 뿔마들이 막 있어요. 자, 편차를 전부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세요.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된다. 아까 가평균이라고 해서 내가 찍어서 이거의 평균이 대충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쭉 뺐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구해본 거예요. 아까 그거는 그러면 가편차가 될 건데 어쨌든 편차를 다 더했는데 만약에 0 나왔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짜로 찍은 평균이 진짜 평균이었던 거예요. 운 좋게도. 어쨌든 평균으로 각 데이터를 빼면 그걸 편차라고 하고 이 여러 개의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자, 이 여러 개의 편차가 나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포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산포도 얘기할 때 편차가 예를 들어 숫자가 100개니까 야, 얘 편차는 70이고 얘 편차는 5고 얘 편차는 마이너스 5고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한 개 숫자로 딱 얘기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내보려고 했어요. 편차의 평균을 내보자. 이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 더하고 나눠야겠죠, 개수로. 근데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더하니까 0이 되네. 평균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렇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편차라고 해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게 분산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 왜 그런지 난 그들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되게 좋은 이유로 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다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 숫자로 나눠주면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안 얘기하네요. 이것이 분산입니다. 분산. 여기 있네요. 분산입니다. 그리고 분산을 막상 구했더니 야,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편차를 제곱했잖아. 이게 좀 찜찜해. 제곱에 반대되는 것이 루트죠. 루트 씌운 거를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는 제곱근이죠. 제곱근이 루트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거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정리를 한번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최소 분산에 대한 이해도 역시 수리를 공부하는 우리가 NCS 시험을 보실 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몇 번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내가 시험 본 데는 저런 게 안 나오는데라고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뭐 200개, 300개가 되는 이 수많은 공기업들이 전부 각자 시험을 내고 그리고 매번 외주를 주죠. 그래서 외주를 준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시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NCS가 도입된 기존부터도 인적성을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 치고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중요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합격생 픽 중요하죠? 중요. 평균값, 중간값이 항상 다른 건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5자리 숫자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제일 작은 거, 가운데 있는 거, 가장 큰 거, 하위 25, 상위 25, 하위 25, 상위 25%는 25%라는 숫자는 25%는 100분의 25죠. 우리가 퍼센트를 숫자로 바꾸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건 또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5%는 4분의 1과 같은 숫자라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안 익숙하신 분은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만 해요. 반드시. 인적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NCS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10개의 영역을 줬잖아요. 이게 능력을 줬죠. 이런 능력들이 니네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죄송합니다. 이 10개의 능력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게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약해. 이런 걸 판단해서 이 강한 사람을 이쪽 업무를 시키고 약한 건 이 업무를 시켜야지가 원래 옛날에 인적성이었다면 지금 이게 시험이 돼버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수학이 약한데 수학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국어 능력이 내가 원래 이렇게 뛰어나진 않아. 하지만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내 단점이 막 부각돼서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되게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습관들이나 갖고 있던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공부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잘 못하는 것을, 내가 잘 안 하는, 꺼려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되게 괴로운 일입니다. 인적성은. 어쨌든 25%는 4분의 1이다.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돼줘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중앙값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중앙값은 이 데이터가 숫자가 쭉 있으면 가운데 위치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크기에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인데요.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예를 들어 1, 2, 4, 5, 8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값은 4입니다. 5개니까. 근데 1, 2, 4, 5, 8, 10 이렇게 6개 숫자가 되면은 위치 가운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요 두 개의 평균을 내는 거. 더해서 2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어떡합니까? 크기가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4, 4, 8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있는 4가 되고요. 역시 10이 되면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인데 4, 4가 같으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4가 될 겁니다. 이런 걸 중앙값이라고 한다 정도만 얘기하고, 당연히 중앙값과 평균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게 훨씬 확률이 높을 거고요. 처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울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듣겠죠. 이 데이터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조금 더 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 유의미에 평균은 조금 왜곡된 숫자가 될 수 있어요. 통계는 항상 왜곡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냐 아니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앙값을, 그러니까 야, 이 상황에선 평균이 더 좋겠니? 중앙이 좋겠니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중앙값을 구해라 라는 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표값의 대표는 평균이다. 도표 작성 능력인데요. 뭐 이런 내용도 역시 보시면 좋고, 여기 도표의 종류 중에서 형상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별은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 자체가 용도를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들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아예 안 나온다고 보는데, 그럼 넘기셔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항상 읽어보시면 좋아요. 도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는 종류를 결정하고, 종류를 결정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첫 스텝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결정한대요. 이런 걸 결정하는데, 사실 결정을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쓸 데이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두 개에서는 얘가 가로축이고, 네, 네, 방금 움직였죠? 아이고, 네, 모르는 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눈금의 크기 결정은 당연히 이제, 왜냐면 눈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만큼 그러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교차점의 자료 표시, 그 다음에 도표 작성,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듈형 준비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박스 화살표 있는 것들은 아주 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겠다. 네, 넘어왔습니다. 자, 합격생 픽, 가장 중요한 합격생 픽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도표 설명을 여기서 좀 하고 있어요. 중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선 그래프입니다. 선하고 가로 절선이죠. 그러니까 선절선 그래프가 아니라 선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분산, 표준변차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B분의 A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가 A 나누기 B입니다. 이건 정수가 없던 시절에, 예를 들어 12 나누기 3이 뭐냐 그러면 4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정수가 없던, 그러니까 분수가 없던 시절. 12 나누기 5가 뭐야 그러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소수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요 나누기 형태를 떼어가지고 여기다가 12를 쓰고 여기다 5를 써서 앞에 걸 뒤에 거 나눈 숫자를 이렇게 기호화시킨 게 분수예요. A 나누기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얘기였고요. 중요한 얘기 밑에 건데, 중요해서 제가 한번 색깔을 또 빨간색을 써볼게요. A랑 B의 비율입니다. 비율.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비율로 우리가 분수를 많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쓰는 데가 있는데, 뭐 얘가 왜 이런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각도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삼각비라고 해요. 삼각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예를 들어 얘가 뭐 5고,
10이고 13이다 이렇게 있으면 13분의 5가 사인이라고 하는데 예시를 좀 잘못 들었나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분수를 비율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빗변 기준으로 여기 밑에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 얘네들이 비율이 어떻게 되지를 분수를 쓰고요. 우리도 이제 내내, 우리가 문제 푸는 내내 이 비율을 할 때 분수를 쓰시게 될 거예요. 분수를 쓰게 될 거다. 비율, 분수를 많이 쓰고요. 특히 이 비율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바로 기울기인데요. 기울기는 미분입니다. 미분이 곧 분수예요. 이게 미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극한을 보내서 뭐 미분계수 이런 단어를 모르셔도 되지만 결국은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고요. 이 기울기가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이 수치가 증가하냐 감소하는데요. 기울기가 만약에 플러스이면 이 데이터는 증가하고 있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고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증가라고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절대 이렇게 안 하고요. 항상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갔을 때 위로 올라가면 증가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감소입니다. 항상 밑에 있는 X축, 우리가 X축, Y축을 일반적으로 쓰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항상 오른쪽 커질 때 기준으로 Y가 커지면 증가, 오른쪽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 이 기준으로 하고요. 우상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상향.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간다가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본적인 얘기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건데 그분들 보기엔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선 그래프인데요. 선 그래프가 기울기가 보이죠? 막 이렇게 막 급상승을 하고요. 우상향 했죠? 얘는 내려갔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내려간다 올라간다는데 밑에 보면 X가 그래서 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간이죠. 1년, 2년, 3년. 시간은 원웨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고요. 제가 여기다 덧대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4개가 나왔죠.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이것들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 기울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량의 변화 상황을 보는 거고요. 요 밑에 있군요. 여기 보면 두 종류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소리인지 명칭도 써라. 여기 A 상품, B 상품.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근데 화면이?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C 상품, D 상품 이렇게 있고요. 그거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이게 색깔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한 색, 좀 연한 거, 점점점, 점점점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인데 봉 그래프라는데 막대가 봉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업소끼리 비교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죠. 직접적인 비교를 할 때 막대 그래프고요. 대수 관계다. 특별한 건 없고 여기 보면 막대 폭은 모두 일정하게 같아야 된다. 일정이 아니라 완전히 같게 그려라 라고 예시를 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같지 않으면 조금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C영업소는 이렇게 얇게 그린다던가 B영업소는 이렇게 두껍게 그리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높이만 서로 비교를 하겠다. 원그래프는 당연히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들끼리의 구성 비입니다. 여기 구성 비율이죠. 비율을 원으로 분할해서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써놨고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28억이 13억보다 크죠. 대략적으로 2배가 조금 넘게 크니까 실제로도 이 각도가 또는 면적이 2배가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쓰고요. 주의사항 한번 보시면 12시를 기준으로 여기를 시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데 이때 구성 비율이 큰 거 순서대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28억이 얘보다 크니까 이 큰 순서대로 갔죠. 그리고 기타만큼은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싸잡아서 나머지 친구들을 기타 항목으로 할 때 너무 세분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크기와 관계없이 가장 뒤에 그리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이제 필름과 복사기와 카메라가 이런 수치적으로 누가 더 크냐의 위계는 있겠지만 얘네들 자체가 뭐 A, B, C다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A, B, C 순서대로 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쨌든 원은 저렇게 비율로 하면 비율을 보여준다. 네. 점 그래프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죠.
방금 전에 데이터들은 아까 선 같은 경우 한 4개 정도, 그다음 방금 막대 그래프도 한 4개 정도였고, 원도 거기 항목들이 뭐 많이 있었지만 그들끼리 비율인데요. 이건 대놓고 막 너무 많아요. 지금 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저는 농구를 좀 좋아해서 농구 같은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축, 이쪽은 영업 이율이고요. 이쪽은 뭐 광고비 비율인데 예를 들어 이쪽에 있으면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큰 거죠. 우리가 일사분면이라고 하다지만 다 큰 거. 서울 정도가 그러네요. 역시 서울.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둘 다 작은 거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쪽이 좀 치어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이건 큰데 이건 작은 나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고 점으로 분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아주 많은 개수들을 한 번에 이쪽이 치우쳐 있구나 이렇게 얘가 좀 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층별 그래프부터가 조금 좀 특수한 형태여서 기억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다시피 뭐 특수해 보이지만 별건 없죠. 아까 막대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여기 보니까 선 그래프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본 그래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선 그래프와 본 그래프의 성향이 두 가지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볼륨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비율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데 첫 번째가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퍼센트가 각각 바뀌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기, 실수로 보고 시간적 변화를 본다. 두 가지가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나오겠지만 증가율과 또는 이 포션, 비율이 있고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가 늘었냐, 줄었냐가 두 가지가 동시에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격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한 건 없고요. 층별로, 그러니까 층별이 서로 다른 항목들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모양을 완전하게 다르게 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이런 거죠. 여기 4개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3개의 색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아주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아주 작아져서 라인에서 거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걸 분리해서 본다. 마지막이 레이더 차트인데요. 레이더는 이제 레이더죠. 말 그대로 뚝 뭐 그런 레이더. 거미줄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거미줄처럼 이렇게 있고요. 역시 이거 지금 여기서 있는 예시는 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1, 2, 3, 4에서 시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능력치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슈팅, 뭐 피지컬, 수비해서 이렇게 육각형의 뭐 사나이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극단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큰 숫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을 보면서 좀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디에 편중돼 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수치는 아주 높은데 나머지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거에 몰빵돼 있는 어떤 수치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라는 이런 데이터인데요. 여러 가지 동시 데이터, 그 다음에 크기는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고 그걸 연결해서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합경색 픽. 네.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도표에서 알 수 있는 증가. 여기 있죠. 총량 증가와 비율 증가를 비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텍스트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따 보기를 볼 건데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시게 될 건데요. 이런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A가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A가 C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 또는 뭐 A가 10인데 여기는 A가 11이야. 그럼 틀렸죠. 틀린 거죠.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A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B는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 내용은 이 도표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도 역시 옳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선제선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에 물어보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그걸 찾으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그 선지를 내는 사람이 문제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이 퀄리티 문제로 낼 때 좋습니다. 이따 문제로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총량 증가와 비율 증가를 구분한다. 이게 방금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결국은 이게 숫자가 늘어난 거냐 아니면 그 전에 기준에서 비율이 늘어난 거냐. 이게 어떤 차이냐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신 분들이야 그 부분을 그래 중요하게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역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분위수가 이제 백분율이죠. 백분율이고요. 여기서 다른 거는 포인트 여기 있네요. 이 P 백분위수라고 해서 이제
아니면 이것도 포인트도, 퍼센트 포인트도 이따가 나오면 문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볼 건데요. 내용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킵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역시 중복해서 교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